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손민재라고 하고요. 저의 발표 주제는 플러터 서비스 개발기입니다. 이제 몇 가지의 플러터로 실 서비스를 개발해보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개발은 3년 차고요. 고작 3년 차고요. 이제 개발 3년 기간 동안에 첫 1년은 안드로이드 개발을 했고 그 이후 2년은 플러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터로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여기 4개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몇 가지 더 있기도 하고요. 뭐 어떤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 드릴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습니다. 이제 플러터를 주 개발 수단으로 선택하게 되면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플러터가 크로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인 개발로 참여를 하면은 이제 플러터도 해야 되고 안드로이드도 해야 되고 iOS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혼자서 개발하면서 필요했던 것, 그리고 이제 플러터를 개발하면서 자주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들 몇 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터를 이제 서비스로 출시를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러터를 선택하게 된 사연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제 이거는 2020년 당시 사내에서 플러터에 대한 간단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플러터를 메인으로 정하게 되면서 이제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플러터를 처음 공부하면서 저는 정말 쏙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딱 특징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쉬운 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하셨던 사항들이 있는데 다트라는 언어가 처음에는 평가가 좋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은 짬뽕 언어이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마치 함수형 자바스크립트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유연한 타입선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자바스크립트의 알 수 없는 타입선언에 대해서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터에 있는 바와 같은 다이나믹 같은 타입을 저는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함수와 같은 이제 제네릭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가변적인 입력이나 출력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함수 실행을 하면서 에러가 있을 때 그 에러에 대한 로그를 출력해주고 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뭐 그냥 로그만 찍고 다시 던지곤 하지만은 앱 개발을 하다 보면은 앱이 죽지 말아야 되고 고장이 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로그들을 온라인으로 수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함수를 통해서 로그를 전송하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코드라고는 할 수는 없죠. 이런 타입도 안 정해져 있고 용도도 불분명한 거에 의존성들이 많이 붙게 되니까. 하지만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는 저의 시간을 많이 아껴준 소중한 코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함수형 자바스크립트의 함수형 부분이거든요. 이제 다양한 컬렉션의 기본 함수들을 지원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확장 함수도 지원을 합니다.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스트 타입의 인트를 선언하고 그 변수를 점을 찍어 본 거예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만큼의 리스트에 대한 기본 함수들이 있고 여기에 추가로 확장 함수를 통해서 더 많은 기능들을 제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트라는 언어가 이제 요즘 뭐 코틀린이나 스위프트나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의 언어에 뒤지지 않고 확장 함수와 이런 컬렉션에 있는 함수형 함수들을 통해서 간결한 코드를 작성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리스트의 맵과 그리고 제가 정의한 뭐 스트링이나 데이트 타임에 대한 확장 함수들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드에서 UI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요것은 이제 선언형 UI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플러터는 선언형 UI와 네임드 파라미터의 조합이 참 절묘해서 화면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독성이 좋은 코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개발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코드를 발췌했는데요. 혹시 이걸로 어떤 모양이 나올지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먼저 결과를 보여주자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상단에 컨테이너가 있고 거기에 데코레이션이라는 꾸미는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이 꾸미는 게 무엇을 꾸미느냐 그러면은 보더 레디우스로 테두리를 둥글게 만들고 색깔로 무언가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색깔이 있고 테두리가 둥근 거 안에 뭐가 있지? 로우라는 게 있는데요. 로우는 한 줄에 이제 여러 개의 요소들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럼 로우 안에 익스펜디드라는 게 두 개가 있네. 아, 무언가 두 개가 꽉꽉 차 있구나. 아, 그럼 이 익스펜디드 안에는 또 뭐가 꽉 차 있지? 그래서 보면은 잉크 래퍼. 요거는 이제 버튼인데 제가 커스텀한 거고요. 버튼이 둥글게 있네. 눌렀을 때는 무언가를 수행하고 이 버튼의 각각 중앙에는 충전, 구매라는 텍스트가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만 봐도 이 코드가 그려내는 위젯의 모양이 어떤 형태이다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언어 수준이 뿐만이 아니라 쉬운 개발의 요소도 있었어요. 저는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핫 리로드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플러터를 개발하기 전까지 1년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학생 개발자로서도 안드로이드를 했었어가지고 시간으로만 따지면 한 2년 정도, 3년 정도를 했는데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에도 핫 리로드가 있지만은 이게 정말 잘 고장나고 한번 고장나면은 아예 빌드도 안 되고 정말 이렇게 골칫덩어리였는데요. 플러터의 핫 리로드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신의 경지에 다다른 갱신 속도인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저장만 누르면은 화면이 반영되는 아주 놀라운 기능입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네이티브에 고장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요거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사항인 건데 이런 좋은 기능이 있는데 크로스 플랫폼이에요. 거기다가 안드로이드, iOS도 아니고 웹하고 데스크탑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제 앱을 개발하면 웹이 데스크탑 앱이 공짜인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사실 이제 웹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웹 개발로는 이제 핫 리로드가 잘 지원되는 것들도 있고 더 좋은 수단들도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앱과 동시에 웹이 된다는 점을 강점으로 생각을 한 게 이제 앱을 개발하면서 이 앱과 똑같은 기능을 웹으로 사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약간 트리키한 점인데 이제 앱을 개발할 때는 보통 에뮬레이터나 실제 기기로 개발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기기를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요. 다양한 화면 사이즈를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하고자 저는 웹으로 빌드를 했어요. 웹으로 빌드를 해서 브라우저의 창 크기를 바꿔가면서 화면이 길 때는 이렇게 나오네. 화면이 넓을 때는 이렇게 나오네. 이런 형태의 테스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말 좋은 장점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본 플러그인이 너무 부실했다는 건데요. 이제 당시에 웹뷰 공식 플러그인이었습니다. 이제 버전은 이제 최신 버전만 표기가 돼서 제가 찍찍 그었는데요. 이게 2년 전에 0.3.20 버전에 대한 리드미 파일이고요. 보시면은 디벨로퍼스 프리뷰라고 써 있고요. 키보드 서포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에서 키보드가 제대로 동작을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보드가 표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한영 전환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글자가 안 쳐지고 이때 당시에 정말 너무 아쉬워가지고
온갖 라이브러리들, 서드파티를 다 찾아서 실행해봤으나 플러터 기반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고요. 이제 웹뷰를 네이티브로 띄워서 각각의 플랫폼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가능은 했지만 사실 그러면은 플러터를 쓰는 의미가 많이 줄어들죠. 근데 사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웹뷰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 문제였어요. 요 우측에 있는 것도 이제 그때 당시의 사진을 구하지는 못했고 최근에 찍은 캡처본인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공식 플러그인으로 있던 것들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전부 주황색, 전부 알파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면은 내가 카메라를 써야 되는데 뭐 저장소를 써야 되는데 구글 맵을 써야 되는데 아니면 동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알파 버전인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터가 1.0으로 해서 릴리즈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뭐 화면만 만들어줄 건 아니잖아요. 뭔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서비스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었고 이것들은 해결이 될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혹은 피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었죠. 근데 당시에는 이런 걱정을 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중요한 OS 기능들도 오른쪽에 보시면 다 있고 서드파티로도 다 있어요. 그리고 심각한 버그들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과 이제 생각들을 제가 했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혼자서도 개발하는 플러터에서 이제 사실 별거는 없는데 딱 한 가지 주요한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세션입니다.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앱을 이제 코드를 짜는 거를 좋아해요. 뭐 이렇게 부수적인 작업들, 문서 작업들 하는 것들 아니면 뭐 이렇게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정말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사실 최소한의 업무를 따져보자면은 이제 개발을 하고 빌드를 하고 이 빌드를 전달해주고 그걸 다시 이제 뭐 버그가 있다면은 또 수정을 해서 전달을 하고 이런 작업이 반복이 되는데요. 플러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도 해야 되고 iOS도 해야 돼요.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언어는 플러터에 있는 다트 가지고 하나로 개발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안드로이드로 빌드를 해서 전달하고 iOS로 빌드를 해서 전달을 하고 그것도 스토어에 업로드까지 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사실 서버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GitHub 액션이라는 거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GitHub 액션이 무엇이냐? GitHub에 이벤트를 트리거하면은 GitHub 액션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GitHub에 푸시를 하면은 무언가 일련의 동작이 수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능이 쓰기도 편하고 무료예요. 그래서 요 GitHub 액션에 패스트레인이라는 거를 더합니다. 패스트레인은 무엇이냐? 이제 설정만 해두면은 명령어 한 줄로 빌드와 배포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업로드를 안 했다. 검수 요청을 안 눌렀다. iOS 업로드 20분씩이나 매번 기다려야 돼? 요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GitHub 액션과 패스트레인을 통해서 이제 깃에다가 푸시를 하면은 QA팀이나 사용자에게까지 배포까지 전달될 수 있고요. 요 빌드를 하면서 저는 손을 대지는 않지만 물론 로그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배포 때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로그를 보는 것도 재미있고요. 이제 다만 주의사항은 하던 일이 줄어든 걸 회사에서 알면 다른 일이 생깁니다.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농담이고요. 그만큼 시간 절약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로거입니다. 저는 뭐 한 반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프린트를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요. 이제 서비스가 커지다 보면은 프린트를 어디서 찍었는지 아니면 이쁘게 출력하는 것들이 좀
번거로지다 보니까 로거라는 거를 찾아서 썼어요. 로거 패키지를 쓰면은 이제 로그와 함께 스택 트레이스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로그가 어디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클릭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주 편해요. 그리고 앞에서 상태 관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상태 관리로서 게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태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유용한 툴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분하기는 한편인데 이제 게덱스에서 상태 관리도 저도 쓰고 있지만 이제 번역 기능 그리고 네트워크 요청 기능들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웨이크락이라는 거군데요. 화면 꺼짐 방지를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터 SVG인데요. 플러터는 기본으로는 SVG 벡터 이미지를 지원하지 않아서 이제 디자인된 아이콘을 화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폰트라는 건데요. 원래는 이제 구글 폰트라고 해서 구글에서 지원하는 폰트들을 온라인으로 받아와서 적용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게 커스텀 돼서 개인이 폰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앱 용량 다이어트에 매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디바이스 인포 플러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앱에 대한 로깅이나 디버깅을 위해서 기기 정보를 수집할 때 기기 정보 값을 알아오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쉐어드 프리퍼런스. 요거는 뭐 안드로이드 하셨던 분들은 이름이 똑같아서 아실 수 있는데 설정 저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QR 플러터. QR 코드 표출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것들을 넣어주면은 그대로 QR로 인코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브라이트니스. 요거는 이제 QR 코드랑 같이 쓰기도 했는데요. 화면 밝기를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터 토스트. 이제 원래 토스트라고 하면은 안드로이드 쪽에서 사용하던 개념이고 안드로이드는 OS 레벨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플러터 토스트를 쓰게 되면 토스트를 이제 플러터에 있는 위젯 레벨로 보여주고 여기에 커스텀된 디자인 그리고 뭐 토스트.short, 토스트.long 같은 애매한 표시 시간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편이고요. 또 다음은 오토 사이즈 텍스트라고 위젯 크기에 맞춰서 텍스트 크기를 조절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캐시드 네트워크 이미지인데요.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미지를 받아오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캐싱이 되게 중요합니다. 서버에서 이미지를 매번 요청하면은 트래픽 비용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이제 모바일 기기들도 느려지기 때문에 한번 불러온 이미지들은 보통 캐시를 해서 다음번에는 요청하지 않고 받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캐시드 네트워크 이미지를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프리뷰인데요. 아까 이전에 잠시 제가 앱을 웹 버전으로 빌드를 해서 화면 테스트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디바이스 프리뷰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아이폰, 안드로이드, 태블릿,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의 화면에 맞춰서 이제 실행 중인 앱을 한 번 더 프레임을 씌워서 설정할 수 있게. 그래서 제 핸드폰은 뭐 갤럭시 S10인데 S10으로 실행했지만 그 안에서는 뭐 아이폰 12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플러터를 개발하게 되면은 보통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한 가지만 보고 개발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뭐 내비게이션 바가 있나 없나, 스테이터스 바가 있나, 노치가 있나 이런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기기로도 많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때 이 디바이스 프리뷰 가지고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플러터 링크 파일인데요. 이제 텍스트 내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이제 바로 링크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본 텍스트 위젯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플러터 링크 파일을 쓰면은 파란색으로 하이퍼링크처럼 만들어주고 바로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추천하는 라이브러리는 이 정도고요. 사실 뭐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뭐 누군가가 좋다고 말한 라이브러리를 무조건 가져다 쓰는 거는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쓰는 환경에 대해서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잘 맞았고 어느 정도의 기능은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플러터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이제 튼튼한 오픈소스 두들겨라, 뭐 세이프 에어리어, 안드로이드 12,
이미지 버그, 애플 심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오픈소스도 두들겨 봐라 인데요. 뭐 방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이제 맹신을 할 수가 없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라면은 당연히 그런 건데 이제 플러터에 대해서는 유독 그런 걸 당한 적이 많습니다. 플러터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라이브러리화된 위젯이나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을까? 해서 펍데브에 검색해 보면은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짠! 나는 지원 중단. 이제 널 세이프티가 아니고요. 이슈에 보면은 버그가 있어요. 개발자가 버그를 알고 있는데 아직 고치지는 못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기능을 이제 오른쪽 정렬로 써야 되는데 왼쪽 전용만 돼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은 오른쪽은 지원 안 합니다. 이런 형태의 경험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열심히 해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모양을 별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죠. 사실 뭐 위에 같은 버그나 아니면 정렬 같은 세세한 기능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직접 오픈소스를 해서 참여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실 서비스를 개발하면서는 완성된 리젠 라이브러리는 저는 쓰지 않는 편이고요. 개발할 때 참고만 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유틸성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쓰는 편이고, 근데 쓰다 보면은 버그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직접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수정을 하고 이제 컨트리뷰트 하도록 하셔서 이제 오픈소스를 조금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도 경험이 있었는데요. 동영상 재생이 필요해서 동영상 라이브러리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전달했더니 잘 된대요. 거기에다가 음성 재생이 필요해서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구현을 하고 전달을 했어요. 잘 된대요. 근데 갑자기 동영상 재생이 안 된대요. 저는 동영상 구현하고 오디오 구현하면서는 동영상에 대해서 손댄 게 전혀 없는데 이게 왜지? 하고 열심히 하루 꼬박을 찾아봤는데 의존성 충돌이었거든요. 이게 플러터 쪽뿐만이 아니라 네이티브 기능들을 뭐 메서드 채널 같은 것들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용한 동영상 라이브러리와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안드로이드에서 엑소 플레이어라는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지만 버전이 달랐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버전을 불러오다가 충돌이 발생해서 이제 에러는 나지 않았지만 기능이 정상 동작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튼튼한 오픈소스인지 두들겨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도구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도구는 크롬 플러그인에 있는 옥토트리입니다. 옥토트리를 설치를 하면은 이제 깃허브에 들어갔을 때 좌측에 소스 트리가 함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기 좋고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도구는 깃허브에 있는 웹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깃허브 레포지토리에 가서 키보드에 있는 점을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동일한 레포지토리였는데 점을 눌렀더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똑같이 생긴 게 브라우저 안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검색도 되고 코드를 편집해서 바로 커미트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도구로 어떻게 두들겨 보느냐? 문서를 꼼꼼히 살펴서 필요한 기능이 다 있는지 확인하고요. 이슈를 꼼꼼히 살펴서 버그나 결함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래도 수상하다 하면은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도구로 소스 코드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아쉽지만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오픈소스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념해 두시고 앞에 두 가지 툴들 꼭 기억해 주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이프 에어리어에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이제 세이프 에어리어가 스테이터스 바나 네비바와의 겹침을 해결해 주는 이제 만능 위젯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노치가 있고 없고 뭐 내비게이션 바를 쓰느냐 제스처를 쓰느냐에 따라서 화면에 표현돼야 되는 영역의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세이프 에어리어를 쓰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에다가 많이 붙여서 썼었는데 세이프 에어리어를 붙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상단 노치 영역 그리고 밑에 제스처 영역을 잘라내고서 그 안에만 컨텐츠를 표현하기 때문에 물론 색깔 정도는 바꿀 수 있지만은 디자인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 서비스를 개발하면서는 세이프 에어리어를 써보지를 못했어요. 세이프 에어리어보다는 이제 마진이나 패딩으로 미디어 쿼리에 있는 뷰 패딩 요 값을 불러와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12가 이제 갤럭시 핸드폰들에 먼저 업데이트되면서 있던 일인데요. 이제 웹뷰가 또 문제를 터뜨렸어요.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이슈고 뭐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앱이 배포되고 나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 12서부터는 플러터 웹뷰 플러터를 사용할 때 하이브리드 컴포지션 사용이 필수예요. 그래서 웹뷰 3.0서부터는 이제 기본값이 되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쓰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요거를 적용을 안 하면은 키보드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안드로이드 12가 오면서 이제 12를 타겟으로 삼는 앱들은 인텐트가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 매니페스트에 있는 인텐트인데요. 매니페스트에 무언가를 인텐트를 선언했다, 서비스가 있다 하면은 이게 익스포트 true인지 false인지 명시를 해야 되고 익스포트 true이면 플래그 이뮤터모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별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의존성에 있는 모든 항목까지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이그레이션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뭐 SNS 로그인을 한다든지 뭐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백그라운드로 위치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곳곳의 라이브러리에 다 들어있는데 찾아서 수정하고 뭐 아니면 컨트리뷰트 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약간 중요하기도 한데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버그가 있는데요. 이제 플러터 초기에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미지를 받아올 때 문제가 있어서 네트워크에서 이미지를 받아오는 리스트를 빠르게 스크롤하면은 앱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해결이 되어 있고요. 현재 알려져 있는 이슈가 이미지를 화면에 많이 들고 있으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이미지를 많이 들고 있어서 죽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미지를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듯이 이제 매번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캐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캐싱된 이미지들이 화면에 보였다 안 보였다 아니면 많이 보였다 많이 이게 동시에 보이게 되면서 이제 에러가 나서 앱이 죽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보고는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된 상황이라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캐싱할 때 이미지 사이즈를 작게 하고 화면에서 가려지면 보이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만 유의해서 처리를 하신다면은 릴리즈에서는 크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애플 심사만 3달이 걸린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큰 사유는 2가지였는데 이제 뭐 사실 애플이다 보니까 짜잘짜잘하게 많은 것들도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플러터랑은 약간 상관이 없습니다. 백그라운드 위치를 수집하는 앱이었는데 위치 수집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심사를 요청하고 거절이 오면 텍스트로 답변을 하고 물론 한국어로 합니다. 이런 절차를 한 3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동안 해도 소용이 없게 되자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해서 설명을 하니까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행히도 번호는 미국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이제 한국어를 쓰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원활하게 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심사하실 때는 한국어로 텍스트를 다 하셔도 텍스트도 한국어로 쓰셔도 되고 통화도 한국어로 하셔도 되니까 이제 저처럼 겁먹을 일 없으시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이슈는 이제 애플 사인인이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테스트 계정, 테스트 기기는 다
잘 동작했지만은 애플 심사팀에서만 동작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설명을 하거나 저희가 디버깅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애플에서는 원래 애플 사인인을 할 때 액세스 코드를 애플 서버로 보내서 검증을 하는 형태를 권장했는데 이제 애플 리뷰팀 쪽 계정만 이런 데에서 오류가 났고요. 저희는 이제 애플 로그인 할 때 액세스 코드 말고 앱 단말기에서는 이제 JWT 토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JWT가 정상적인 것이냐만 서버에서 검증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플러터를 개발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여러 추천 사항이라든지 에피소드들을 얘기 드린 거고요. 저는 딱 요거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요 발표에 참여를 하게 된 건데, 이제 플러터는 최고의 크로스 플랫폼 개발 프레임워크가 될 것이다. 저는 자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데서 쓰고 싶은데 이제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그냥 제 이름을 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시겠지만요. 그래서 플러터를 하셨던 분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저는 이제 나중에 발표자로서 참여하다 보니까 네, 만약에 플러터를 아직 해보신 적이 없다 하시면은 앞에 쿠로곰님이 만들어 주신 뭐 예제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깔자마자 플러터를 생성하면은 비슷한 예제가 또 있어요. 뭐 그런 걸 해보신다든지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발표를 끝내기 전에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이제 모집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 쪽을 이제 전문으로 개발을 했었고요. 이제 방송 프로그램과 별개로 다양한 모바일 혹은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터를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터 초급 개발자를 모집하는데요. 특이하게도 대학교 3, 4학년 전공 재학생을 우대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분들 이제 뭔가 실무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강의를 당연히 들으셔야 되니까 강의 들을 시간이 필요하죠. 뭐 학교를 가야 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듣기도 하지만 그런 학교 시간표들도 저희는 다 고려해서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테크노파크 역 인근이고요. 개방적인 분위기에 점심은 항상 외식으로 하는 재밌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